그깟 천한 것들 때문에 네 인생과 그롱 전체를 망칠 셈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JK그룹의 철의 여인 김혜숙 회장.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불자로 알려진 그녀는 사실 두 얼굴의 악마였습니다. 8년간 죽은 아내의 가짜 무덤에 절해온 아들 강민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 놀랍게도 그의 쌍둥이 아들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할머니의 손에 버려져 8년간 길 위를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겪은 지옥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위한 그의 마지막 반격. 과연 그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마음정거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한 남자의 인생을 건 통쾌한 복수극.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8년 전 오늘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연말의 추모공원은 심장이 약한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향연기는 차가운 땅의 냉기와 뒤섞여 뿌연 안개를 만들고 두꺼운 코트 자락을 파고들어 살천을 애는 듯 했다. 번쩍이는 제네시스 G90에서 내리자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이탈리아제 최고급 구두가 마른 잔디를 밟는 소리가 마치 마른 뼈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나는 코트 깃을 여미고 새하얀 백합 다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꽃은 내 아내 서연을 닮았다. 맑고 연약하고 잘못된 곳에 두면 너무나 쉽게 시들어버리는 서연이가 있어야 할 곳은 따뜻한 강남의 저택이었지 이 차가운 땅속이 아니었다. 벌써 8년. 내가 부와 성공의 정점에 오른 시간이자 영혼 없는 껍데기로 살아온 시간이었다. 재계에서 사람들은 나를 MA의 귀재라 불렀다. 나의 냉철함과 무자비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JK그룹의 젊은 부회장이 매년 이맘때면 이곳에 와서 웃는 아내의 사진이 박힌 비석 앞에서 스스로의 뺨을 후려치는 심정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곱씹는다는 것을 나는 후회라는 돌로 조각된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손목의 파텍 필립 시계는 수억 원의 가치를 뽐내며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의 시간은 그 운명의 밤 이후로 멈춰버렸다. 나는 거대 그룹을 통째로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졌지만 세상에 태어나 첫 울음소리도 내지 못했다는 내 아이의 얼굴을 단 1초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은 살 수 없었다. 서연의 묘 앞에 멈춰섰다. 비바람의 사진은 조금 빛이 바랬지만 그녀의 눈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나를 기이할 정도로 너그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꽃다발을 내려놓는 내 손이 차가운 비석에 닿자 가늘게 떨렸다. 8년 전 어머니 김혜숙 회장님은 나를 끌어안고 우셨다. 서연이가 과다출혈로 떠났고 아이도 조산으로 잃었다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내게 남은 것은 작은 유골함과 새로 만들어진 무덤뿐이었다. 나는 이 무덤을 숭배했다. 더러운 비즈니스 세계에서 내 영혼이 머물 유일한 안식처라고 믿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소리가 내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아니었다. 흐느낌이었다. 억울함에 북받쳐 오르는 흐느낌이 서연의 묘비 뒤편에서 들려왔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곳은 최고급 사설 추모공원이라 경비가 삼엄한데 어떻게 낯선이가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걸까? 묘비 뒤로 돌아간 순간 나는 땅에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두 아이. 7,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낡고 해진 옷이 헐렁할 정도로 깡말라 있었다. 머리는 떡이 젖고 얼굴은 흙과 눈물로 범벅이었다. 아이들은 서연의 묘 앞에 엎드려 작고 앙상한 손으로 차가운 비석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안 와요? 오늘 또 쫓겨났어요. 엄마 너무 추워요.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낡은 잠바 아래 작은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동생은 그저 형의 팔에 매달려 크고 순수한 눈으로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다. 이 광경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만 같았다. 수억 원짜리 접대를 아무렇지 않게 하던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위해 대신 울어주는 듯한 두 불쌍한 아이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아니, 저 아이들은 정말로 울고 있는 걸까? 내 손에서 백합 다발이 떨어졌다. 새하얀 꽃잎들이 흙바닥 위로 흩어졌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경악과 혼란. 왜 저 불황아 같은 아이들이 서연을 엄마라고 부르는 거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숨막히게 만든 사실은 어스름한 황혼빛 아래 두 작은 얼굴을 자세히 보았을 때 나는 숨이 튑는 줄 알았다. 오뚝한 콧날부터 고집스러워 보이는 넓은 이마까지 나를 조각해 놓은 듯 똑 닮아 있었다. 서연이 아니라 나를 그 어떤 우연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유전학적 일치였다. 너희들 누구니? 내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다. 한 걸음 다가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내 허공에서 멈췄다. 아이들은 기겁하며 나를 바라봤다. 막다른 길에 몰린 새끼 짐승처럼 경계심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었다. 왜 여기에 잠든 분을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내 질문은 허공에 흩어졌다. 그때 묘비 뒤편 커다란 소나무 뒤에서 깡마른 형체가 걸어 나왔다. 낡은 갈색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다급하게 두 아이를 끌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려 했다. 멈춰요. 박 아주머니, 맞죠? 내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여자가 멈칫했다. 나는 그녀를 알아봤다. 8년 전 우리 집에 충직한 가사 도우미, 서연의 장례식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박순자 아주머니. 당시 그녀의 실종이 의아했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에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었다. 이제 그녀가 여기 황량한 추모공원에 나와 똑같이 생긴 두 아이와 함께 서 있다. 박 아주머니는 온몸을 떨며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근 10년간 억눌러온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도련님, 어떻게 여기에? 그녀가 더듬거렸다. 나는 다가갔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8년 전 슬픔에 빠져 있던 유약한 청년이 아니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의 늙은 늑대였고 역겨운 기만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말해요. 이 아이들 누굽니까?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서연이를 엄마라고 부르는 겁니까? 내가 으르렁거렸다. 박 아주머니는 겁에 질려 자신에게 기댄 두 아이를 내려다보고는 다시 나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지친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알고 싶으세요? 이 비석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정말로 알고 싶으시냐고요? 도련님은 부자고 권력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눈먼 장님이세요. 연말에 찬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남은 백합 꽃잎들을 흩날렸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거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난 8년 나는 완벽한 연극 속에서 살아왔다. 내가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에 의해 연출된 연극. 내 시선은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왜 서연을 쏙 빼닮은 슬픈 눈과 나를 그대로 복제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진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박 아주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붉게 충혈된 눈이 기이한 분노를 담아 나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비웃었다. 부의 정점에 섰지만 진실 앞에서는 빈털터리인 나를 향한 조소였다. 도련님은 한 번이라도 궁금해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건강하던 서연 아가씨가 왜 출산 직후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저 어머니 말씀만 금과옥조처럼 믿으셨나요? 입으로는 늘 관세음보살을 외지만 그 속은 이 추모공원의 돌보다 더 차가운 분이신데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숨이 가빠왔다. 박 아주머니의 말은 수천 근의 바위가 되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서서히 드러나는 잔혹한 배신 때문이었다. 추모공원의 공기는 무거운 납덩이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박 아주머니의 등장은 내 의심에 불을 붙였다. 나는 더 이상 신사적인 척할 인내심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놓고 그녀 등 뒤에서 떨고 있는 두 아이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확인해야 했다. 내 머릿속에서 울부짖는 직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든 감각으로 확인해야 했다. 희미한 황혼빛 아래 아이들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다. 소름 끼치도록 나와 닮았다. 콧날이나 이마뿐만이 아니었다. 고집스러운 가마와 타고난 듯 슬픔을 머금은 깊은 눈매까지. 나는 30년 전에 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남루하고 초라하고 세상에 모진 풍파에 짓밟힌 모습으로
이토록 완벽한 닮음은 지난 8년간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소장이었다. 그날 서연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쓰나미처럼 격렬하게 타오르며 모든 이성의 방벽을 무너뜨렸다. 나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이 흙먼지와 지시겨진 백합 꽃잎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아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끓어오르는 고통을 숨길 수는 없었다. 나는 형으로 보이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까 엄마를 부르며 내 가슴을 찢어놓았던 바로 그 아이였다. 이름이 뭐니? 나는 아이의 눈물 어린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이는 한 발짝 물러서며 박 아주머니의 낡은 옷자락을 꽉 쥐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역경 속에서 일찍 철이 든 아이 특유의 강인함이 느껴졌다. 저는 민호예요. 동생은 준호고요. 오늘이 서연 엄마 제사래요. 할머니가 여기 와서 절해야 엄마가 보살펴줘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할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 저희는 쓰레기래요. 버려져야 할 것들이라고 민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내 심장을 내리쳤다. 할머니? 내가 되물었다. 숨이 가빠졌다. 내 머릿속에서 늘 손에 염주를 쥐고 자비로운 경전을 읊던 우아한 어머니 김혜숙 회장의 이미지가 끔찍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어떤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니? 민호는 울먹였다.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이 계속해서 떨렸다. 큰 집에 사는 할머니요. 비 오는 밤에 박 아주머니랑 저희를 쫓아낸 사람이요. 저희는 괴물이래요. 불길한 징조라고. 서연 엄마가 저희를 낳다가 죽었으니까 할머니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멀리 사라져야 한대요. 8살 아이의 증언은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잔혹한 현실을 폭로했다. 수천 명 직원의 운명을 쥔 재벌 부회장의 두 아들이 바로 이 도시에서 쓰레기처럼 쫓겨다니며 살아야 했다니. 아이들은 자신들이 엄마를 죽게 한 원인이라는 죄책감 속에서 자라왔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아비인 나는 호화로운 저택에 앉아 가짜 무덤을 숭배하고 있었다. 극심한 충격에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민호의 어깨에 손을 대려 했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피했다. 아들의 본능적인 그 거부가 누군가 내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내가 끔찍한 실패자임을 깨달았다. 아내를 지키는데 실패했고 내 아이들의 존재를 알아채는데 실패했으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10년 가까이 속아 넘어가는데 실패했다. 서연의 죽음에 대한 의심이 맹렬하게 피어올랐다. 과다출혈, 아이는 엄마 따라 죽었다. 왜 어머니는 그렇게 서둘러 장례를 치렀을까? 왜 충직했던 박 아주머니는 아이들의 사망과 동시에 사라졌을까? 나는 벌떡 일어섰다. 내 눈에는 이제 모든 믿음을 잃은 자의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아닌 잿빛 얼굴로 굳어있는 박 아주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추궁이었다. 나는 진실이, 모든 진실이 필요했다. 당장 나를 봐요, 박 아주머니. 내가 으르렁거렸다. 내 목소리가 차가운 묘비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이 비밀을 얼마나 오래 숨긴 겁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지난 8년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합니까? 박 아주머니는 떨었다. 그녀는 김 회장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수천 번의 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그리고 핏발선 내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자가 아니라 진짜 적을 발견한 굶주린 맹수임을 깨닫고 극도의 공황에 빠졌다. 도련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회장님께서 협박하셨어요. 만약 제가 입을 열면 이 아이들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회장님은 도련님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아내와 순수하지 못한 혈통을 가진 쌍둥이 따위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박 아주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순수하지 못한 혈통, 단지 서연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이 아이들이 김혜숙 회장의 명문가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헛 물건처럼 아이들을 내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잔인함은 인간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나는 서연의 묘를 다시 보았다. 이제야 나는 사진 속 서연이 왜 그렇게 너그럽게 미소 짓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아마 모든 것을 예감했거나 혹은 시어머니의 철권으로부터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아니면
김 회장이 미리 정해둔 또 다른 정략 결혼을 위해 제거당했을지도 모른다. 오랜 시간 나를 짓눌렀던 죄책감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나는 멀리 주차된 제네시스를 돌아보았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공의 상징, 이제는 역겹게만 보였다.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번 모든 돈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의 기만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묘비 아래 두 작은 아이들이야말로 내 인생 최대의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박 아주머니가 반응할 틈도 없이 나는 두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서툴지 않았다. 아버지의 힘으로 아이들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가자.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박 아주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내 눈빛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재벌 부회장이 거짓골의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 수군댈지, 김 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8년이라는 시간은 이 쓰레기 같은 연극을 끝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이끌고 차로 향했다. 민호와 준호는 낯선 남자의 단호함에 어리둥절한 채 끌려왔다. 박 아주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를 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공황을 넘어 종말을 앞둔 비밀의 완전한 붕괴가 드러나 있었다. 나는 차문을 열고 아이들을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 혼자 앉아 고상한 슬픔을 곱씹던 바로 그 자리였다. 연말의 추모공원 한가운데서 자동차 엔진이 분노에 찬 포효처럼 울부짖었다.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첫 번째 목표는 손주들의 고통 위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김혜숙 회장이 있는 저 찬란한 불빛의 저택이었다. 제네시스는 조용히 시동이 걸려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산소가 모두 빨려나간 듯했다. 나는 즉시 출발하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뒷좌석에 구겨져 앉은 박 아주머니를 돌아보았다. 내 눈빛은 이제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진실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부할 준비가 된 외과 의사의 메스였다. 추모공원 출구 옆 오래된 소나무 그늘 아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박 아주머니의 지친 얼굴은 더욱 처량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았다. 내가 아이들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모든 거짓말은 무의미해졌다. 박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8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밤은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다. 서연은 출산 예정일보다 2주 먼저 진통을 시작했다. 그때 나는 김 회장이 꾸며낸 가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지방지사에 내려가 있었다. 집에는 서연과 박 아주머니 그리고 시어머니 뿐이었다. 극심한 고통에서 여는 계단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즉시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망가진 장난감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주제도 모르고 재벌가에 들어와서 몸 관리도 못해 내 아들 앞길을 막는다고 그녀는 쏘아붙였다. 김 회장이 미리 지정해둔 사립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짜여 있었다. 서연은 건강한 두 아들을 낳은 후 수술대 위에서 기력이 다해갔다. 박 아주머니는 두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똑똑히 기억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기다린 것은 할머니의 따뜻한 포옹이 아니었다. 잔인한 명령이었다. 김 회장은 두 아이와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서연을 번갈아 보며 의사에게 말했다. 모두 죽었다고 발표하세요. 그녀는 박 아주머니에게 그날 밤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라고 어디든 좋으니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라고 냉혹하게 명령했다. 나는 핸들을 부서져라 꽉 쥐었다. 믿음의 붕괴는 서서히 오지 않았다. 마치 기초가 폭파된 고층 빌딩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매일 아침 불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내게 자비와 덕을 가르치던 어머니가 며느리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며 그녀의 모성마저 빼앗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김 회장은 무관심으로 서연을 죽였고 계급차별로 두 아이의 미래를 죽였다. 박 아주머니는 차마 아이들을 버릴 수 없어 몰래 고향으로 데려가 키웠다고 흐느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돈과 권력으로 박 아주머니의 모든 살 길을 막았고 결국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다. 김 회장은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두 아이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그 두려움이 박 아주머니를 8년간 공범자로 만들었다. 내가 텅 빈 무덤 옆에서 시들어가는 동안 내 아들들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만 했다. 내 안에서는 역겨움과 분노가 뒤섞여 들끓었다.
나는 간접적인 살인자를 숭배해온 것이었다.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번 모든 돈, 명절마다 사들인 모든 값비싼 선물이 결국 악의 성을 쌓는 벽돌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위선적인 신앙심을 너무나 쉽게 믿어버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김 회장이 내게 재혼을 권하며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나야 격에 맞는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서연의 가난한 과거를 깨끗이 지우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민호와 준호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박 아주머니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차 안의 무거운 공기와 내 표정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가슴이 저며왔다. 이 진실은 연말의 저녁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배신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가장 신성한 가치에 대한 유린이었다. 나는 지난 8년간 지하에 잠든 서연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했다. 자신을 해친 원수에게 여전히 효도하는 남편을 보며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분노는 차갑고 날카로운 에너지로 변했다. 더 이상 울고 싶지도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다. 행동해야 했다.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고 묻고 싶었다. 그 가슴 속에 든 것이 심장인지 아니면 감정 없는 돌덩이인지, 그녀가 지우려 했던 두 옷점이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진실은 전쟁의 서막을 열었고 나는 이 전쟁에서 결코 질 수 없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였다. 나는 박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제네시스는 불 켜진 도심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뒷좌석의 아이들은 겁에 질려 몸을 웅크렸다. 박 아주머니는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이 차가 저택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거짓된 제국이 무너질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교한 무늬의 철문이 열리고 차는 대리석이 깔린 현관 앞에 급정거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민호와 준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이들의 남루한 옷이 이 호화로운 공간을 더럽힐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거실에서는 값비싼 침향 냄새가 위선적인 평온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김혜숙 회장은 수십억 원짜리 이탈리아제 소파에 앉아 금장가위로 호접난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우아하게 말했다. 민준이 왔니? 웬 소란이냐. 하지만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 박 아주머니와 흑투성이 아이들이 보이자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가위를 내려놓으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웬 거지? 쓰레기들을 집에 들인 게냐? 당장 쓸어내. 내 소파 더럽히지 말고. 이 소파 가죽 이탈리아에서 막 도착한 거 몰라? 김 회장의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나는 한때 존경했던 어머니를 보았다. 쓰레기요? 어머니 잘 보세요. 제 피부치입니다. 8년 전 제 아내와 함께 죽었다던 바로 어머님의 친손주들이라고요. 내 외침에 크리스털 꽃병들이 떨렸다. 나는 아이들을 앞으로 밀었다. 손에는 염주를 쥐었지만 심장은 얼음장보다 차가운 할머니와 마주보게 했다. 김 회장은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놀라움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경멸 가득한 비웃음이 떠올랐다. 그녀는 박 아주머니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고는 나를 향해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손주? 민준아, 명심해라. 근본 없는 어미에게서 태어난 건 잡초일 뿐 어찌 금지옥엽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다 누굴 위해 그런 줄 아니? 이 가문의 명예와 내 미래를 위해서였다. 내게 필요한 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여자지. 애나 줄줄 낳는 쓸모없는 계집애가 아니었어.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편견과 명예욕으로 길러진 괴물이었다. 그녀에게 서연과 두 아이는 그저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미래라는 이름으로 제 행복을 죽이신 겁니까? 내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겼다. 절에 다니시며 자비를 논하시면서 그 손으로는 혈육의 정을 끊으셨습니다. 친손주들을 쓰레기처럼 길에 버리셨어요. 지난 세월 저는 돌 심장을 가진 어머니를 숭배해 온 겁니다. 김 회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는 유일한 종교였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입 닥쳐라.
내 덕에 그 골칫덩어리를 치우지 않았다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으냐? 그 천한 것들을 치워준 나에게 감사해야 할 게다. 당장 저것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니의 잔인함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은 것을 위대한 업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낯설고 끔찍했다. 이 여자는 8년간 나를 속여 가짜 무덤 앞에 무릎 꿇게 했다. 내 아들들이 굶주릴 동안 나는 이 호화로운 저택이 사실은 영혼의 감옥임을 깨달았다. 민호와 준호는 겁에 질려 내 등 뒤로 숨었다. 저 우아한 할머니가 자신들을 쓰레기라고 소리치는 모습에 소리 없이 울었다. 아이들의 작은 떨림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단 1초도 이 도끼 서린 곳에 아이들을 둘 수 없었다. 내 눈빛은 고통에서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나는 김 회장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아들의 존경심이 아닌 죄인을 향한 혐오를 담아 김 회장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위협했다. 이 아이들은 우리 가문의 오점이다. 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이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당장 저것들을 쫓아내. 내가 또다시 손을 쓰게 만들지 마라. 그녀의 협박은 마지막 남은 모자간의 연을 끊어버렸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거실의 공기가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나는 분노에 차 헐떡이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염주를 쥐고 있었다. 위선. 나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다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방 한쪽의 서재로 걸어갔다. 김 회장이 중요한 서류만 보관한다고 했던 금고가 있는 곳이었다. 어머니가 막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를 밀쳐냈다. 금고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완벽한 인간성 말살 작전의 증거들이 있었다. 나는 서류를 넘겼다. 서연이 입원했던 병원에 거액이 송금된 영수증 사본들, 침묵의 대가였다. 의사 한 명을 매수해 두 아이의 가짜 사망 진단서와 애매한 사인으로 서연의 죽음을 덮는 비용이었다. 김 회장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 인생을 죽여버린 것이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와 동아그룹 외동딸의 약혼 계약서 초안도 있었다. 날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결혼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해 남부시장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8년간 내 모든 행보는 미리 짜인 각본이었다. 나는 내가 거대 그룹을 이끄는 조종사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만든 황금 세장 속의 꼭두각시였다. 마지막 장에는 김 회장이 지난 8년간 박 아주머니를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흥신소 보고서가 있었다. 그녀는 새 식구가 절대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짓밟아왔다. 나는 김 회장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차가울 정도로 평온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비밀이 탄로 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 권력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우스웠다. 상대를 꿰뚫어 본다며 자만했지만 정작 내 집 안의 잔혹함에는 눈뜬장님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내가 가져다주는 재벌이라는 명예를 사랑했을 뿐이다. 서연과 두 아이의 존재는 그 완벽한 그림의 흠집이었고 그녀는 염주로 피 묻은 손을 가려왔던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보았다. 민호와 준호는 방구석에서 박 아주머니를 껴안고 떨고 있었다. 나는 서연을 생각하면 가슴이 점여왔다. 그녀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죽어갔다. 아마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내 이름을 불렀을 테지만 그 목소리는 김 회장의 돈에 의해 묻혔을 것이다. 나는 내가 공범자처럼 느껴졌다. 나의 성공이 어머니의 악행에 힘을 실어준 셈이었다. 김 회장이 다가왔다. 다 봤느냐? 봤으면 이제 내 깊은 뜻을 헤아려라. 네가 천한 아내와 거짓골의 아이들을 둔 게 알려지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파트너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어? 가난한 애비가 될 테냐? 아니면 권력을 쥔 재벌이 될 테냐? 감정에 휘둘려 평생의 업적을 망치지 마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 쓰레기 같은 서류들을 챙겼다. 이 저택의 모든 것이 역겹고 거짓되게 보였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돈과 배신, 더러운 음모의 냄새만 가득한 곳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완전한 단절의 시선이었다. 여기에 더 머무른다면 나 역시 그녀처럼 영혼이 썩어 문드러진 괴물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서연을 죽인 것은 8년 전의 그 밤이었지만 내 마음속 어머니를 죽인 것은 바로 오늘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상속권을 박탈하겠다는 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미소 짓는 서연의 환영을 보는 듯했다. 어둠에서 벗어나라고 격려하는 듯한.
나는 저택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내 눈에 그곳은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었다. 인간성을 매장한 거대한 무덤이었다. 김 회장은 아들이 자신의 범죄 증거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내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나는 값비싼 정장이나 시계를 챙기지 않았다. 서재에 들어가 단출한 옷 몇 벌과 어머니 몰래 숨겨두었던 서연의 사진이 담긴 유일한 앨범만 챙겼다. 김 회장이 내 팔에 매달렸다. 어딜 가려는 게냐. 이 어미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모든 것을 저 쓰레기들 때문에 버리겠다고? 정신 차려, 강민준. 이 재산이 없으면 넌 빈털털이야.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역겨움만 더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하나씩 떼어냈다. 연기 그만하세요, 어머니. 내 목소리는 무섭도록 단호했다. 이제부터 전 어머니의 명예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부회장직도,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지분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던 모든 지원을 끊겠습니다. 그 수십억짜리 소파와 염주, 그리고 이 저택을 가지고 남은 여생, 그 고독을 견뎌보시죠. 내 선언은 김 회장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다. 네가 감히 이 어미를 굶겨 죽이겠다고? 이 불효자식.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효도가 어머니께 복종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제 손으로 제 행복을 목졸라 왔더군요. 제 효심은 더 이상 서연과 제 아이들의 피눈물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다. 네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어미를 죽인 놈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고 싶으냐. 나는 문가에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내 심장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황금 세 장의 문이 열렸다. 밖이 폭풍우든 가난이든 적어도 나는 진짜 인간으로 살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몸을 숙여 민호와 준호를 안았다.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잖니. 8년간 빚져왔던 한마디였다. 나는 박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섰다. 등 뒤로 저주 섞인 고함이 울려 퍼졌다. 마당으로 나와 제네시스의 문을 열었다. 이 차는 아이들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갈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다. 시동을 걸자 헤드라이트가 저택을 감싼 어둠을 갈랐다. 백미러를 통해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발코니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눈물과 증오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염주가 들려 있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과 허울뿐인 명예를 위해 혈육을 버린 여자의 절규를 뒤로하고 질주했다.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은 드문드문해졌지만 공기는 상쾌했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재벌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좁은 차 안에서 나는 세상 가장 귀한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옆자리를 보니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 눈에 희망이 반짝였다. 가시밭길이겠지만 적어도 진실과 사랑이 비추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제네시스는 도시 외곽, 낡은 연립주택이 모여있는 골목 안쪽에 멈춰섰다. 이곳에는 값비싼 침향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녹슨 지붕의 낡은 집. 이곳은 내가 대학 시절 비밀리에 사두었던 김 회장이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유일한 내 재산이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지난 8년간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값비싼 자유였다. 다음날 아침 현실은 냉혹했다. 나는 좁은 부엌에서 낡은 가스레인지를 마주했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이 감자 하나를 깎으며 덜덜 떨렸다. 민호와 준호는 부엌 문가에 서서 시금치 한 단과 씨름하는 낯선 아버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내가 돌아보자 아이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빠가 밥하는 거 배우고 있어. 아주머니가 한 것만큼 맛있진 않겠지만 좀 참아줘. 민호가 내게 다가와 시금치를 가져가며 작게 말했다. 제가 할게요. 아빠는 다 뭉개잖아요. 아들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었다. 가슴이 아팠다. 8살짜리 아이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줄 아는데 나는 거짓된 호사 속에서 살아왔다. 나는 아들 옆에 앉아 함께 시금치를 다듬었다. 아이의 작고 거친 손의 감촉. 처음으로 우리는 아무런 벽 없이 서로의 세계를 마주했다. 오후에는 아이들을 직접 씻기기로 했다.
좁은 욕실은 수증기로 가득 찼고 나는 서툴게 물 온도를 맞췄다. 준호의 등에서 작은 흉터들을 닦아줄 때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를 보자 심장이 새는 듯 했다. 흐느낌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아이를 씻겼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준호도 내 손에 온기를 느끼자 점점 몸의 긴장을 풀었다. 괜찮아. 이제 아빠랑 같이 튼튼해지자. 내 목소리가 물소리에 묻혀 떨렸다. 나는 더 이상 허드렛 일이 창피하지 않았다. 서툴지만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순간이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세 번째 날 밤, 전환점이 찾아왔다. 내가 현관 전구를 갈아 끼우고 있을 때 준호가 달려와 내 옷자락을 잡으며 속삭였다. 아빠, 오늘 밤에 저희한테 동화책 읽어주면 안 돼요? 아빠라는 그 한마디는 내 영혼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 같았다. 나는 잠시 모든 동작을 멈췄다. 온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공구를 내려놓고 준호를 와락 껴안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빠가 너희 엄마, 서연이에 대한 가장 멋진 이야기들을 들려줄게. 박 아주머니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조용한 집 안에는 김 회장의 고함도 더러운 음모도 없었다. 오직 나와 서연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내 나지막한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민호와 준호는 넋을 잃고 들었다. 자신들의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자 아이들의 눈이 자부심으로 반짝였다. 나의 진짜 인생은 그렇게 가장 작은 것들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진정한 부자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아이들의 사랑을 통해 진짜 자신을 되찾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깨끗한 마룻바닥에 나란히 누웠다. 나는 가운데에 누워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품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거짓없는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김 회장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만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가족 변호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김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내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자 나를 파멸시켜 무릎 꿇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줄 우유를 사기 위해 마지막 남은 카드를 쓰려 했지만 계좌 동결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카드는 기계 속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김 회장의 주도하에 이사회에서 내 부회장 직무 정지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부본을 꺼내들었다. 내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는 혹은 격에 맞는 상대와 결혼하기 전에는 재산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교묘한 조항이 담긴 문서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마저 완벽한 법적 덫으로 이용해 내 숨통을 조여왔다. 집으로 돌아오자 골목 어귀에 낯선 차들이 보였다. 김 회장의 흥신소 직원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었다. 소탕 작전이었다. 김 회장은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와 용서를 구걸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마당에서 천진하게 놀고 있는 민호와 준호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다. 잠시 돌아가서 거짓으로라도 사과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아이들의 손을 씻겨주던 내 손을 내려다 보았다.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공범자가 될 것이다. 아이들은 나와 똑같은 영혼 없는 꼭두각시가 될 터였다. 그 부요함은 설탕을 입힌 독약이었다. 결심이 다시 섰다. 나는 손목에 남은 마지막 명품 시계를 풀었다. 제네시스도 팔 것이다. 그 돈으로 버티며 법적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김 회장의 변호사가 찾아와 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동아그룹과의 약혼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그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어머니께 전하시오. 돈은 한 푼도 없지만 저는 지금 어머님보다 10,000배는 더 부자라고. 저에겐 아직 심장이 있으니까. 변호사는 곧 은행에서 이 집도 압류할 것이라는 협박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좁은 방 안에 홀로 섰다. 김 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벼랑 끝으로 몰 것이다. 하지만 민호와 준호의 미소를 볼 때마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나는 어두운 밤, 낡은 책상에 앉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거짓된 재벌의 노예가 되느니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마치 서연의 눈빛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내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혈육과 영혼을 선택했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 자유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내고 나니 나는 정말로 바닥을 쳤다.
그해 겨울, 민호와 준호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내 심장을 찢었다. 주머니에는 병원 갈 택시비도 없었다. 나는 아이들을 낡은 자전거에 태우고 동네 병원으로 갔다. 몇 시간을 기다려 진료를 받으며 나는 서연이 지하에서 느꼈을 고통을 절감했다. 굶주리고 아픈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수만 배 더 아팠을 것이다. 약값을 치를 때마다 그 돈의 무게는 생존 그 자체였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우연히 파산 직전의 작은 유통회사 창고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들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보자 내 안에 MA 귀재 본능이 깨어났다. 나는 밤을 새워 재무 구조 개선안을 작성해 사장에게 건넸다. 내 안목을 알아본 사장은 나를 경영 컨설턴트로 파격 채용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약을 사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게 되었다. 나는 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이전의 부유함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눈먼 부유함이었다. 이 지독한 가난이 내 안에 허영심을 씻어내고 아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진짜 아버지를 남겼다. 어느 날 밤 나는 오렌지 한 봉지와 새 동화책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나를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 작은 지붕 아래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을 보니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김 회장은 내 돈과 명예를 빼앗을 수 있었지만 이 혈육의 유대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나는 영혼을 되찾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아이들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다시는 이 아이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내 지성과 노동으로 죽은 아내를 위한 정의와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되찾을 것이다. 폭풍은 아직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이 작은 집 안에서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외딴 곳에서 재의 빛을 발견하는 동안 김 회장의 거짓된 왕국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택은 이제 주인을 삼키려는 거대한 무덤처럼 불길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민준 부회장이 버려진 쌍둥이를 찾기 위해 가문을 등졌다는 소문은 상류층 사회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사업적 무자비함은 용납되어도 혈육에 대한 잔혹함은 용서받지 못했다. 파티 초대와 자선 경매는 끊겼고 김 회장을 현모양처라 칭송하던 귀부인들은 쥐떼처럼 등을 돌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돈으로 쌓은 관계는 가면일 뿐이었다. 나의 후광이 사라지자 그녀는 그저 돈 무더기 위에 앉은 사악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고독은 독이 되어 퍼져나갔다. 동아그룹과의 약혼 이야기도 없던 일이 되었다. 며느리의 피눈물로 세운 왕국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피투성이의 서연이 침대 발치에 서서 원망스럽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 복도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환청. 그녀는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양심과의 싸움에서 완패했다. 새로운 고용인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집안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소리쳐도 그 목소리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녀가 숭배했던 부유함은 이제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돈으로 복종은 살 수 있어도 존경과 사랑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천둥 번개가 치던 밤, 그녀는 불당으로 향했다. 향을 피우려던 순간 자비로운 불상의 얼굴이 서연의 얼굴로 변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산산조각 난 찻잔처럼 그녀의 인생도 부서져 내렸다. 김 회장은 불당 바닥에 쓰러져 공포에 떨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처럼 들렸다. 3년 후 나의 작은 스타트업은 크게 성공했다. 나는 더 이상 재벌이라는 이름이 필요 없었다. 비열한 수단이 아닌 정직함으로 고객을 얻었다. 나의 성공 소식이 퍼져나갈 즈음 김 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때 철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침대 위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저택을 찾았다. 호화로운 침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에 잠시 빛이 돌았다. 그녀는 사과 대신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소송을 걸어달라고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녀는 그 썩어빠진 명예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곁에 앉았다. 증오는 사라지고 탐욕에 갇힌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남았다. 나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마지막 혈육의 연결이었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어머니, 다 가지세요. 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겐 제 인생과 제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 저택을 지키는 데는
성공하셨지만 할머니와 어머니가 되는 데는 실패하셨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마른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후회인지 마지막까지 아들을 굴복시키지 못한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저택을 나오며 나는 남은 재산 전부를 고아들을 위한 자선재단에 기부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이 가문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싶었다. 저택의 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녁 햇살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고 있었다. 민호와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나의 진짜 집으로. 연말의 추모공원은 여전했지만 1년 전의 음산함은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훌쩍 자란 민호와 준호가 내 곁에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짐승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눈으로 조잘거리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서연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억울한 흐느낌이 아니었다. 준호는 값받은 상장을 꺼내 보였다. 엄마, 저 1등 했어요. 우리 가족 그림 그려서 상 받았어요. 아빠랑 박할머니랑 그리고 하늘에서 웃고 있는 엄마도 그렸어요. 민호도 축구 시합에서 결승골을 넣었다고 자랑했다. 나는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8년간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영혼을 되찾은 진짜 남편이자 아버지로 여기에 서 있었다. 아이들의 숨결 하나하나가 서연이 살아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였다. 진정한 부자는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아이들의 진실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다. 죄책감의 악몽 없이 매일 밤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귀족이라는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 인간적인 정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 그녀의 비극은 내게 가장 값비싼 교훈이 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과 정직을 아는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돈 때문에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저녁 노을이 묘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시원한 바람이 우리 세 부자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서연의 손길 같았다. 나는 알았다. 서연은 이제 편안하다는 것을, 그녀의 서남이, 모성애가 결국 잔인한 가문을 이겼다는 것을.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묘비를 돌아보았다. 내 입가에 번진 미소는 저녁 햇살처럼 따뜻했다. 나는 더 이상 삶과 죽음의 경계를 느끼지 않았다. 사랑이 모든 경계를 지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차된 차로 향했다. 나의 안식처는 더 이상 값비싼 건물이 아니었다. 아빠라는 부름이 있고 진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의 집이었다. 새 부자의 그림자 위로 노을이 내렸다. 내 나지막한 목소리가 평화로운 공간에 울려 퍼졌다. 서연아, 당신이 이겼어. 아이들이 드디어 아빠 곁으로 돌아왔어.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유의 공기였다. 그리고 허공에 속삭였다. 마치 바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말하듯, 서연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은행장고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떳떳하게 마주볼 수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돈은 화려한 성을 지을 수 있지만 따뜻한 가정을 짓는 것은 오직 진실한 사랑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야기 속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맨손으로 돌아설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정거장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